오늘 역사의 흐름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전투라기보다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세계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역시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사건입니다. 일본이 왜 미국을 기습 공격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흐름을 알고 싶다면 15분 안에 핵심을 정리한 요약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1937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점차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본군 군사행동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석유는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 충분한 유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자동차와 군함 전투기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동력이 곧 고갈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봉쇄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은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 영토에서 군사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중시하던 만주 문제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와는 다른 정치 문화적 가치관을 지닌 사회였고,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외세에 굴복해 만주를 내주고 굴욕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장기전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속전속결 공격이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에 핵심 전력이 집결해 있던 하와이를 타격하고,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를 점령해 호주 인근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확보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없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지도부의 판단 속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자 승리를 향한 길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주만 공격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구상이 시작되었고, 초기 초안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다듬어졌습니다. 실제 첫 번째 공방은 포성이 아니라 정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치열한 첩보 활동과 방첩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떤 항로로 접근할지, 언제 실행할지, 어디를 먼저 타격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밀하게 확보해 나갔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1940년 무렵 일본의 의도를 보여주는 여러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수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진주만 공격 30분 전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통보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공격이 시작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전쟁 선포문은 공격 직전에 이미 해독되어 하와이로 전달되었지만 행정적인 지연으로 인해 경고는 제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전쟁을 선포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는 음모론의 영역에 가까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이 자국 함선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과 전쟁에 돌입하며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차지했던 사례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의 명분은 때로 복잡한 논쟁을 낳아왔습니다. 이제 실제 전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지를 향해 출동한 일본 함대는 막강했습니다.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8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전투기 81대, 폭격기 239대, 어뢰기 40대가 투입되었고 연료 수송선 3척과 보급함 1척까지 포함된 대규모 전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측 전력은 수적으로는 더 우세해 보였습니다. 전함 8척, 순양함 6척 구축함, 29척, 잠수함 9척, 그리고 항공기 39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대 행위는 6시 37분 짧은 교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로 미국의 소형 잠수정 한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격은 7시 53분에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저공으로 비행했고 일부 탐지된 기체들조차 예정되어 있던 미군 폭격기로 오인되었습니다. 이 초기 혼선은 방어체계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습은 2차례 파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183대,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많은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는 기습이라는 결정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항공모함과 전함 같은 대형 함정, 그리고 지상의 핵심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이미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의 대응 능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수병들은 잠들어 있었고 여러 탄약고의 출입문도 닫혀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노린 공격은 방어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대는 진주만 중심부에 위치한 해군 항공기지와 해병대 거점을 향했습니다. 미국 측 방어는 일본군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항공기와 각 함정의 대공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폭탄이 함정과 육상 기지를 강타했고 거대한 폭발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항구를 뒤덮으며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바다는 부상자와 시신으로 가득 찼고 섬 전체는 곧 지옥과 같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수십 대의 항공기가 뒤엉켜 거의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목표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미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기는커녕 각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맡은 인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일부 함정은 선원들을 태운 채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이 더 이상의 공격 없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목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함뿐 아니라 미국 항공기 188대가 파괴되었고 155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물적 피해는 막대했고 인명 손실 또한 컸습니다. 첫 폭탄이 떨어진 지 45분 후 계획된 대로 공격은 종료되었지만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은 이후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홍콩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필리핀 웨이크섬,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은 전 세계적 충돌로 번져갔습니다. 일본의 기습은 군사적으로 분명 큰 성공이었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약 6개월 동안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중심을 강하게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세 척의 항공모함이 항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미국이 공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을 향한 그 잔혹한 공격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결의 속에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이전에 없던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가 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결국 거대한 산업력과 자원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장기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홍콩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필리핀 웨이크섬,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태평양 전역을 뒤흔드는 대규모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같은 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의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유럽과 태평양을 잇는 전면적 세계대전으로 번져갔습니다. 일본의 기습은 군사적으로 분명 큰 성공이었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약 6개월 동안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초기 전략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며 주도권을 확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중심을 강하게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 척의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이후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전력이었기에 이들의 생존은 일본에게 중대한 변수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공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을 향한 그 잔혹한 공격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적 충격과 분노는 강한 결의로 이어졌고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적 동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이전에 없던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와 군수공장은 밤낮 없이 가동되었고 이는 장기전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가 되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결국 압도적인 산업력과 자원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장기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초기의 승리는 점차 전략적 열세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투는 결국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전력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손실은 항공기 29대, 조종사 55명, 소형 잠수정 5척, 해군 병력 9명, 그리고 포로 1명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3,403명의 전사자를 기록했고 전함 7척 중 5척이 침몰했습니다. 또한 순양함 3척과 구축함 3척이 손실되었으며 항공기 108대가 파괴되고 155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피해 규모를 넘어 미국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과 국가적 결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전투는 여러분이 댓글과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직접 요청해 주신 주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투를 다루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선택은 과연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미국은 이 공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채 기습을 당한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과거의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국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흐름은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며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할 거리를 전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